안녕하세요. 우리 이웃들의 진짜 사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감사연 여행입니다. 오늘 도착한 사연은 서울의 한 60대 어머님께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꾹 눌러 담아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사연을 읽는 내내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실감했어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아들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 그날, 현관에서 짐짝처럼 버려질 뻔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어머님, 며느리의 그 오만방자한 콧대를 단 일주일 만에 납작하게 꺾어 놓았다고 하시는데요. 과연 그 화려한 강남 아파트 안에서 이 어머니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어머님의 통쾌한 사이다 한 방을 응원해 주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8이 된 한때는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박 여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알다가도 모르겠더군요. 평생을 악착같이 벌어서 자식 하나 번듯하게 키워내면 내 노후는 따뜻한 아랫목처럼 편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고 세상 이치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인생의 겨울은 가장 화창했던 봄날에 찾아왔어요.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눈부신 날이었어요. 바로 제 아들 부부가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날이었거든요. 며느리가 웃으며 제 옷매무새를 만져주더군요. 그 손길이 어찌나 다정하던지 저는 그 순간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들이 들어가는 그 아파트, 매매가만 30억이 넘는 집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집을 마련해 준 건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건어물을 팔고 나중에는 작은 상가 건물을 굴리며 모은 제 피 같은 전 재산이었죠. 어머니, 이제 고생 끝이에요. 넓은 집에서 저희랑 편하게 사세요. 그래, 네 말만 들어도 배가 부르구나.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키운 외아들, 그리고 싹싹한 며느리. 이 아이들과 함께 살 날들을 꿈꾸며 저는 가지고 있던 상가 건물까지 처분해 아들 명의로 증여를 마친 상태였죠. 오후 2시쯤이었을 겁니다. 아들 차를 타고 드디어 그 으리으리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새집 냄새, 넓은 거실, 대리석 바닥, 정말 꿈에 그리던 집이었어요. 저는 신발을 벗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어디 보자. 안방은 너희가 쓸 테고 내 방은 저쪽 뼈 잘 드는 방이냐? 저는 거실 창가 쪽에 있는 남향으로 난 작은 방을 가리켰습니다. 저 혼자 쓰기에 딱 적당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뒤에서 신발을 정리하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에 그 상냥하고 애교 섞인 톤이 아닌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였죠. 어머님,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어머님 방은 없어요. 그 대신 공기 좋고 한적한 시설 좋은 요양원 미리 알아봐 놨어요. 요양원이요? 사지가 멀쩡하고 아직 제 손으로 밥해 먹을 힘이 있는 나한테 요양원이라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다 못해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이건 꿈일 거야. 아님 이사하느라 힘들어서 농담하는 거겠지. 재석아, 네 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농담이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농담이었다고 말해달라는 심정으로요. 하지만 아들은 제 손을 슬그머니 뿌리치더군요. 어머니, 미안해요. 근데 미진이 말이 맞아요. 우리도 이제 우리끼리 좀 살아봐야죠. 어머니도 거기 가시면 이야기 나누실 친구분 많이 사귀실 수 있을 거예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며느리의 비웃음보다 더 날카롭게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전 재산을 넘겨받고 등기 이전이 끝난 지 정확히 일주일 뒤, 이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 본색을 드러낸 거였죠. 오후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오는데 제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어요. 배신감이라기보다는 현실감 없는 공포에 가까웠죠. 그날 저를 짐짝 취급하며 현관 밖으로 떠미는 며느리의 손길, 그리고 외면하는 아들의 뒷모습에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쫓겨나듯 도착한 곳은 서울 변두리의 한 낡은 고시원이었어요. 며느리가 말한 공기 좋고 시설 좋은 요양원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저 저를 당장 눈앞에서 치워버리기 위해 급하게 수배한 곳이 바로 이 창문도 제대로 안 열리는 1.5평짜리 쪽방이었죠. 엄마, 죄송해요. 요양원 자리가 갑자기 다 찼대요. 일단 며칠만 여기서 계시면 제가 곧 모시러 갈게요. 이사 당일, 저를 이곳에 내려놓고 도망치듯 사라지던 아들의 마지막 뒷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네요. 아들은 나가면서 5만 원짜리 5장을 제 손에 쥐어주더군요. 평생 키워준 값치고는 참 헐값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어요. 얇은 벽 너머로는 옆방 남자의 기침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려왔고요. 하지만 저는 짐을 풀지 않았어요. 대신 낡은 침대에 걸터 앉아 지난 3년간의 기억을 천천히 되감아 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기억을 되돌려 봐야 했으니까요. 제가 큰 돈을 번 건 순전히 도끼 덕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빚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을 때 제 수중엔 단돈 10만 원도 없었습니다. 젖먹이 아들을 등에 업고 남대문 시장 바닥을 기어다니며 장사를 시작했죠. 처음엔 좌판에서 양말을 팔았고 그 다음엔 건어물, 나중엔 작은 점포를 얻어 도매업을 했어요.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 문을 열었고 밥 먹을 시간이 아까워 찬물에 밥을 말아 마시듯 삼켰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제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어갔지만 통장 잔고는 거짓말처럼 불어났습니다. 시장통 아줌마들 사이에서 저는 박 회장이라고 불렸지만 정작 저는 1,000원짜리 콩나물 값도 깎으며 살았습니다. 오직 내 새끼, 우리 아들, 기죽이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였으니까요. 그렇게 금지오겹 키운 아들이 데려온 여자가 바로 지금의 며느리 미진이었습니다. 어머님 손은 고생한 손이 아니라 훈장 같은 손이네요. 처음 인사 오던 날 미진이는 제 거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싹싹하고 애교 많고 무엇보다 제 아들을 하늘처럼 받드는 모습이 참 예뻤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아이의 눈은 제 손이 아니라 제 손목에 걸린 금팔찌를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의 본격적인 작업, 아니 가스라이팅이 시작된 건 1년 전부터였습니다. 그때 저는 가벼운 뇌졸중으로 잠시 병원 신세를 졌었죠. 다행히 후유증 없이 퇴원했지만 며느리의 태도가 확 달라지더군요. 어머님, 이번에 진짜 큰일 날 뻔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래요. 이제 그 골치 아픈 상가 관리니 세금 문제니 다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사셔야죠. 미진이는 매일같이 찾아와 지극정성으로 안마를 해주며 속삭였습니다. 제 친구 시어머니는 갑자기 쓰러지시는 바람에 유언장도 못 써서 상속세로만 수억 원을 뜯겼대요. 어머님, 저희가 평생 모실 건데 세금으로 나라 좋은 일 시키지 말고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어떠세요? 그 말이 참 그럴싸하게 들리더군요. 게다가 아들놈까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미진이 말이 맞아요.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 재산 관리 같은 건 이제 내가 할게. 엄마는 그냥 우리랑 같이 여행이나 다니면서 즐기시라니까. 그때 제가 조금만 더 냉정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몸이 아프고 나니 마음도 약해졌던 모양입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평온한 노후라는 환상이 너무 달콤했어요. 증여를 결정하기 전 저는 제 오랜 사업 파트너이자 유일한 말벗인 김 비서를 불렀습니다. 제가 시장통에서 장사할 때부터 세무와 법무를 도와주던 저보다 10살 어린 똑똑한 동생이었죠. 여사님, 정말 다 넘기시게요? 아직 정정하신데 너무 이릅니다. 그리고 며느님, 눈매가 좀 그래요. 욕심이 많아 보입니다. 김 비서는 끝까지 말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며느리의 달콤한 혀에 눈이 먼 상태였죠. 김 비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 그리고 나 죽고 나면 어차피 다 걔들 건데 세금이라도 아껴야지. 제가 고집을 꺾지 않자 김 비서는 한숨을 푹 쉬더니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꼭 작성하세요. 안전벨트는 매셔야죠. 그게 바로 효도 계약서였습니다. 법률 용어로는 부담부 증여 계약이라고 하더군요. 여기 특약사항 보이시죠? 수증자인 아들은 증여자인 어머니와 동거하며 생계를 책임진다.
이를 위반하거나 학대, 방임할 경우 증여는 무효가 되며 즉시 원상회복한다. 이거 도장 안 찍으면 증여 절차 진행 안 해드립니다. 제 마지막 고집입니다. 저는 김비서의 등살에 못 이겨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주 찰나였지만 며느리는 미간을 찌푸리며 입술을 깨물더군요. 아유, 어머님도 참, 저희가 남이에요. 이런 걸 꼭 써야 해요? 뭐, 그런데 어머님이 정원하시면 쓸게요. 저희는 어차피 평생 모실 거니까 상관없어요. 며느리는 콧방귀를 뀌며 도장을 쾅 찍었어요. 그 도장 소리가 제 인생을 구하는 구명조끼가 될 줄은 그때는 저도 며느리도 몰랐을 겁니다. 그렇게 제 기억 속의 시간을 되돌리다가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비서, 나야! 여사님, 지금 어디십니까? 아드님 댁으로 갔더니 문이 잠겨 있더군요. 설마 무슨 일 있으십니까? 김 비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목소리의 물기를 걷어낸 뒤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김 비서, 나 지금 신림동 고시원에 있어. 예? 고시원이요? 당장 모시러 가겠습니다. 왜 그런 곳에? 아니, 오지 마. 저는 침대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어요. 김 비서, 자네가 그랬지? 그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법관이 봐도 혀를 찰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그건 그렇지만 지금부터 내가 겪는 모든 게 증거가 될 거야. 이 방 사진, 곰팡이 핀 벽지, 내가 먹는 컵라면 껍데기 하나까지 다 찍어서 남겨둘 거야.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쇳소리 섞인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그놈들 카드 내역이랑 SNS, 통화 기록 싹 다 털어봐. 내 돈으로 얼마나 호의호식하는지 낱낱이 찾아내줘. 전화를 끊고 고개를 드니 깨진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어요. 눈가는 짓물렀지만 눈빛만은 40년 전 남대문 시장 바닥에서 골라골라를 외치던 그때처럼 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시원에서의 삶은 예상보다 훨씬 더 지옥 같았습니다. 공용 화장실은 아침마다 전쟁터였고 얇은 벽 너머로는 옆방 남자가 끓여 먹는 라면 냄새와 게임하는 소리가 밤새 넘어왔으니까요. 평생을 일만 하느라 거친 잠자리에는 익숙하다 자부했지만 자식에게 버림받고 누운 1.5평짜리 방은 차가운 관속처럼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몸보다 더 힘든 건 수시로 끓어오르는 배신감이었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했어요. 혹시라도 아들에게 전화가 오지 않을까?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이라도 모시러 갈게요 라고 울면서 빌지 않을까? 미련이었죠. 멍청한 노인네의 쓸데없는 미련 말이에요. 3일째 되던 날, 결국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 뚝 끊기더군요. 저는 다시 걸었어요. 이번에는 곧바로 고객님의 사정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안내 멘트가 흘러나오더군요. 아들이 제 번호를 차단한 것이었어요. 그때 김 비서에게서 문자가 하나 도착했어요. 여사님, 아드님 부부 SNS 캡처본입니다. 확인하시고 마음 단단히 드십시오. 첨부된 사진들을 여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사진 속 며느리는 화려한 호텔 수영장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옆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거만하게 누워 있었고요. 게시물 아래 달린 해시태그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 집 마련 성공, 강남 입성, 10월드 탈출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제가 고시원 공용 주방에서 남이 먹다 남긴 김치 쪼가리로 밥을 넘길 때 그들은 제 돈으로 5성급 호텔에서 파티를 벌이고 있었더군요. 나쁜 놈들, 천하의 몹쓸 놈들, 가슴을 치며 울음을 삼키는데 고시원 총무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박 아주머니, 택배 왔어요. 박스 엄청 큰 거 2개. 택배라니 올 데가 없는데 나가보니 복도 한가운데 낯익은 라면 박스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김미진, 며느리였습니다. 박스 위에는 포스트잇 한 장이 달랑 붙어 있더군요. 어머님, 짐 정리하다가 남은 거 보내요. 착불이에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마저도 착불로 보내다니.
말 다 했죠. 떨리는 손으로 박스 테이프를 뜯어보니 안에는 제가 아끼던 옷가지 몇 벌과 잡동사니들이 구겨진 채 쑤셔 박혀 있었어요. 개어 넣은 것도 아니고 그냥 쓰레기 담듯 쑤셔 넣은 모양새였죠. 그런데 두 번째 박스를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악? 이게 뭐야? 이게 왜? 박스맨 위, 깨진 액자 유리 조각들 사이로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찢어진 채 뒹굴고 있었습니다. 죽은 남편과 제가 젊은 시절 아들을 안고 처음으로 찍었던 가족 사진이었어요. 액자는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사진 속 남편의 얼굴 위로 검은 구두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실수로 밟은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일부러 짓밟고 비벼댄 흔적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남편 유품이라며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뒀던 낡은 시계, 아들이 처음 받아온 상장들, 제가 쓴 가계부 노트, 제 인생의 모든 소중한 기억들이 쓰레기 취급을 당해 깨지고 찢긴 채 처박혀 있었어요. 어떻게 너희가 나한테 이래? 이게 어떤 건데? 저는 깨진 유리 조각에 손이 베이는 줄도 모르고 찢어진 사진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어요. 피가 뚝뚝 떨어져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짐을 보낸 게 아니었어요. 당신 흔적은 이제 우리 집에 필요 없다. 당신은 우리에게 쓰레기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였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찢어진 사진을 테이프로 붙이고 깨진 시계 태엽을 다시 감으며 밤새 울었어요. 하지만 아침 해가 뜰 무렵 제 눈물은 말라버렸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서늘하고 날카로운 살기가 들어찼죠. 오전 9시. 저는 핸드폰을 들어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김 비서, 네, 여사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법무법인에 연락해. 그리고 세무서장 약속도 잡아. 예? 세무서장은 왜? 증여세. 그거 내가 대납해 준 거 알지? 그거 신고 누락된 거 있을 거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찾아내. 저는 찢어진 가족 사진을 앨범이 아닌 서류 봉투에 넣으며 덧붙였습니다. 짐 정리하다 나온 쓰레기들. 사진 찍어서 증거 목록에 추가할 거야. 제목은 폐륜의 증거라고 달아. 저는 그날로 자식을 지웠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그저 내 돈을 훔쳐 달아난 채무자일 뿐이었으니까요. 전쟁을 선포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구멍이 뚫린 듯 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더군요. 법무법인에 서류를 넘기고 돌아오는 길, 저도 모르게 발길이 그 강남 아파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따지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아들이 정말 잘 살고 있는지, 밥은 굶지 않는지, 그 바보 같은 어미의 본능이 저를 그곳으로 이끌었죠. 오후 3시에 아파트 단지는 평화로웠어요. 저는 혹시라도 마주칠까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단지 내 벤치 뒤편 화단 쪽에 몸을 숨겼습니다.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젊은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여 커피를 마시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자기 이번에 산 가방 에르메스야? 대박이다. 고개를 살짝 들어보니 아파트 상가 카페 테라스에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동네 젊은 엄마들 서너 명과 함께였죠. 명품으로 휘감은 며느리의 모습은 고시원 거울 속 초라한 제 모습과 너무나 비교가 되더군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근데 미진 씨,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고 하지 않았어? 어르신을 못 뵌 것 같아. 한 여자가 묻자 며느리가 한숨을 푹 쉬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곤 표정이 순식간에 효부의 근심으로 바뀌더군요. 말도 마세요. 저도 모시고 싶었죠. 근데 어머님이 좀 힘드세요. 힘들다니? 편찮으셔? 치매기가 좀 있으세요. 근데 그냥 깜빡하는 정도가 아니라 피해망상이 너무 심하셔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치매라니. 멀쩡한 시어머니를 졸지에 치매 환자로 만들다니요. 그런데 며느리의 거짓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를 도둑년 취급하는 건 예사고 밤마다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우리 그이도 너무 힘들어해서 결국 전문 요양원에 모셨어요. 시설 제일 좋은 특실로요. 한 달 비용만 500만 원이 넘어요. 어머,
세상에 미진 씨 진짜 천사네.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해. 그러게. 돈도 돈이지만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어. 주변 여자들이 혀를 차며 며느리를 위로했어요. 며느리는 슬픈 척 눈가를 훔치더니 이내 목소리를 낮춰 은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저도 사람인데 왜 안 믿겠어요? 어머님 평생 돈밖에 모르고 사신 분이에요. 아들한테도 따뜻한 밥 한 번 제대로 해준 적 없대요. 우리 그이가 어릴 때 정서적 학대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저는 입을 틀어막았어요. 새벽 시장 나갈 때도 잠든 아들 머리맡에 따뜻한 도시락을 놓고 나오고 아들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다 터진 양말을 기워 신던 저였습니다. 그런 내 희생이, 내 사랑이 정서적 학대로 둔갑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집이랑 재산? 그거 어머님이 준 게 아니라 그이가 평생 받은 상처에 대한 보상이라고요. 위자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굳이 죄책감 느낄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며느리의 그 말. 상처에 대한 보상. 죄책감 느낄 필요 없다. 이게 바로 그 아이의 본심이었습니다. 악마는 뿔을 달고 있는 게 아니더군요. 자신의 욕망을 그럴싸한 이유로 합리화하며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 뻔뻔한 얼굴. 그게 바로 악마였습니다. 맞아, 미진 씨. 말이 맞아. 고생했어. 이제 누리고 살아. 깔깔거리며 웃는 그들의 모습이 흐릿해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라서가 아니었어요. 머릿속 혈관이 터질 듯이 뜨거워져서였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서 녹음기를 껐습니다. 김비서가 혹시 모르니 항상 가지고 다니라고 했던 그 녹음기. 방금 며느리가 떠벌린 그 모든 거짓말과 명예훼손 발언들이 고스란히 담겼죠. 그래, 치매 걸린 노인네가 어떤 짓을 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바위처럼 단단하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벤치 뒤를 돌아 나오는데 카페 유리창 너머로 며느리와 눈이 마주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모자를 더 깊게 눌러쓰고 유령처럼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김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비서, 작전 변경한다.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가장 시끄럽게, 가장 망신스럽게 저 아파트 단지 전체가 다 알도록 판을 키워 버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곧 들이닥칠 저들의 파멸을 예고하는 핏빛처럼 말이죠. 덫은 놓였고 먹이들은 제 발로 기어 들어올 일만 남은 것이었어요. 아파트 단지에서의 그날 이후 저는 고시원 방에 틀어박혀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제 침묵과 달리 바깥 세상은 시끄럽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김비서의 손끝에서 시작된 금융치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이었죠. 시작은 소소했어요. 이사 간 지 정확히 보름째 되던 날, 며느리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5통이나 와 있더군요. 문자로도 다급함이 느껴졌죠. 어머님, 전화 좀 받아보세요. 제 카드가 갑자기 정지가 됐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며느리에게 줬던 신용카드. 한도가 월 1,000만 원이나 되는 그 카드를 제가 정지시켰죠. 백화점에서 계산하려다 망신을 톡톡히 당했을 게 눈에 선하더군요. 저는 답장하지 않고 핸드폰을 엎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예고편에 불과했어요. 진짜 폭탄은 그 다음날 터졌습니다. 김비서에게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여사님, 예상대로입니다. 아드님이 상가 건물을 담보로 10억 원 대출을 신청했더군요. 사업 자금이라고 둘러댔지만 아마 주식이나 코인에 손대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은 막았고 당연하죠. 등기부 등본 확인하자마자 은행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저희가 어제부로 처분금지 가처분이랑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예고 등기를 걸었으니까요.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고객님, 이 물건은 소송 중이라 대출이 불가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들의 표정이 어땠을지 말이에요. 믿었던 땅이 발밑에서 꺼지는 기분이었을 테죠. 아니나 다를까 이번엔 아들에게서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받지 않자 카톡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가처분이라니? 엄마가 한 거야?
우리한테 말도 없이 이러는 게 어딨어. 당장 풀어줘. 나 지금 계약금 걸어놓은 거 날리게 생겼다고.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봐. 오해라니까. 나를 싸구려 고시원에 넣어놓고 아무렇지 않은 듯 돌아서서 호텔에서 희희낙낙하던 네가 이제 와서 오해라고 한다고? 저는 차갑게 식은 컵라면 국물을 들이키며 핸드폰 화면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멀었다, 이놈들아.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리고 3일 뒤 결정타가 날아갔습니다. 국세청에서 날아간 등기 우편이었죠. 증여세 신고 내용 소명 안내문과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였습니다. 제가 대납해줬던 증여세, 그리고 그들이 몰래 빼돌린 상가 임대료 수익 내역 등 김비서가 탈탈 털어 만든 자료를 국세청에 제보한 덕분이었죠. 이제 그들의 집은 지옥으로 변했을 겁니다. 대출은 막혔고, 카드는 잘렸고, 세무서에서는 들이닥친다 하고, 서로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며 멱살잡이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던 그들의 관계가 돈이라는 접착제가 떨어지자마자 얼마나 추악하게 갈라지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고시원 총무가 저를 불렀어요. 아주머니, 어떤 양복 입은 남자가 찾아왔는데요. 아드님은 아닌 것 같고 나가보니 김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김비서는 제 초라한 행색을 보고 잠시 울컥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프로답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소장 접수했고 내용 증명도 도달했어요. 그래, 수고했어. 그리고 아드님 부부가 아마 내일쯤이면 여기 들이닥칠 겁니다. 김비서의 말에 저는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거죠. 잘 됐네. 안 그래도 내가 갈 참이었는데 제 발로 온다면 기름값 굳고 좋지. 여사님, 괜찮으시겠습니까? 험한 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김비서, 저는 주머니에서 아까 편의점에서 산 립스틱을 꺼내 바르며 말했죠. 시장통에서 기죽지 않으려 바르던 그 새빨간 색깔이었습니다. 나 40년을 그 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박여사야. 내 새끼라서 봐줬던 거지. 남이라면 벌써 뼈도 못 추렸어. 내일 아침 10시 자네도 여기로 와. 끝장을 보자고. 김비서가 든든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여사님 지시대로,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내일이면 이 지긋지긋한 연극도 끝이 날 테죠. 저는 벽에 걸린 달력의 날짜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자 제 아들이 30년 전 처음으로 엄마 사랑해요 라고 쓴 카드를 줬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제가 그 아들에게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선고하는 날이 될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10시 고시원 입구 쪽에서부터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낯익은 하이힐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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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는 제 방문을 부셔져라 두드리더군요. 어머님, 안에 있는 거 다 알아요. 문 열어요, 당장. 엄마, 문 안 열어요. 우리가 지금 경찰 부르기 전에 나와요.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사과나 걱정은커녕 짜증과 경멸이 잔뜩 묻어있는 목소리. 저는 좁은 방 안 의자에 앉아 문고리를 잡고 있던 손을 뗐습니다. 올 테면 와라. 다 들어주마. 드르륵. 제가 안에서 문을 열자 문 밖에 서 있던 며느리와 아들이 씩씩대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지만 화장이 번져 있었고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며칠 새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초췌한 몰골이더군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냐? 어떻게 누추한 데를 다 왔니? 제가 덤덤하게 말하자 며느리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노망 난 거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내용 증명? 소송? 우리한테 뭘 어쩌자고 이런 걸 보내요? 며느리가 핸드백에서 구겨진 서류 뭉치를 꺼내 제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가압류? 등기 말소? 엄마, 진짜 노망 나셨어요? 우리가 남이에요? 어떻게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들이 삿대질까지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준 거잖아. 엄마가 가지라고 줬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도로 내놓으라니 이게 말이 돼요? 엄마 치매라더니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치매.
또 그놈의 지긋지긋한 치매 타령이었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좁은 방 한 구석에 쌓여있던 컵라면 박스를 발로 툭 걷어차며 말했죠. 미쳤다고? 그래, 미쳤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놈이. 애미를 이런 곰팡내. 나는 구석방에 처박아 두고 호텔 놀러 다니고 골프나 치러 다니는 걸 보고도 참았던 내가 미친년이지. 뭐요? 우리가 언제 어머니를 처박아 뒀어요? 어머니가 제 발로 나간 거잖아요. 며느리가 깹소리를 질렀습니다. 증거 있어요? 내가 쫓아냈다는 증거 있냐고요? 어머님, 이거 무고죄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더니. 며느리는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게 영원할 거라 믿는 오만함, 그리고 저를 늙고 힘없는 노인으로만 보는 착각, 그게 저들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묵직한 구두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낮지만 힘 있는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복도를 갈랐습니다. 증거요? 여기 다 있습니다. 아들 부부가 놀란 토끼 눈으로 뒤를 돌아보았죠. 깔끔한 정장 차림의 김 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변호사 배지를 단 남자 2명과 카메라를 든 직원까지 대동한 상태였죠. 누구세요? 아들이 당황하며 묻자 김 비서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박 여사님 법률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이거 들어보시죠? 김 비서는 품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노인네 치매라니까. 냄새나서 치운 거야. 돈은 받았으니 땡이지. 위자료 같은 거지 뭐. 며느리의 목소리가 고시원 복도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군요. 입을 뻐끔거리며 아무 말도 못하고 파르르 떨기만 했어요. 이걸 어떻게... 저는 김비서에게서 서류 봉투를 건네받아 며느리의 가슴팍에 힘껏 던졌습니다. 증거? 차고 넘친다 이거사. 일부러 발로 밟아 깨뜨려서 보낸 우리 가족 액자. 요양원 거짓말한 녹취록. 내 돈으로 호화판 벌인 영수증까지. 이걸 판사님이 보면 참 좋아하시겠더라? 엄마, 사실은 그게 아니라요. 아들이 비굴한 표정으로 제 팔을 잡으려 했어요. 더러운 손 치워라. 저는 차갑게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고를 내릴 시간이었어요. 서류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툭 하고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단두대에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고시원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며느리는 사색이 되어 녹음기를 쳐다봤고 아들은 덜덜 떨며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소송? 사기죄? 특수절도?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아들이 서류를 읽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긴 뭐냐? 너희가 지은 죄목들이지. 제가 싸늘하게 대꾸했어요. 단순히 징역 무효 소송만 걸 거라고 생각했니? 천만에. 너희가 내 집에서 가져간 귀금속들, 내 동의 없이 명의 변경한 상가 지분, 그리고 나를 요양원에 보낸다며 거짓말하고 빼돌린 돈, 전부 형사고소감이야. 형사고소라뇨. 어머님, 지금 가족을 감옥에 보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으며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어요. 어머님, 이건 정말 오해라고요.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어머님, 저 용서해 주세요. 네, 다시 모실게요. 오늘 당장 가서 저희 짐 빼고 어머님 안방 내드릴게요. 조금 전까지 노망난 노인네라며 악을 쓰던 여자가 형사 고소라는 말 한마디에 순한 양처럼 돌변해 제 다리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그 뻔뻔한 태세 전환에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어요. 안방? 나한테 내줄 안방 없을 텐데? 그 집도 곧 경매로 넘어갈 거거든. 김 비서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세무조사 나오면 증여세 탄로는 기본이고 자금 출처 조사까지 들어갈 겁니다. 아드님이 며느님 명의로 빼돌린 비자금도 다 찾아냈고요. 추징금의 가산세까지 맞으면 그 강남 아파트 팔아도 못 갚으실 겁니다. 빈털터리가 되시는 건 시간 문제죠. 안 돼! 내 아파트! 내 돈! 며느리가 바닥을 치며 절규했어요. 아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벽에 기대 주저앉았고요. 엄마 진짜 너무하네. 어떻게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엄마 돈 많잖아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으면서 그냥 우리 좀 봐주면 안 돼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읍소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연민마저 사라져버렸어요. 돈 많지. 근데 그 돈, 너희 줄 돈은 10원 한 장 없어.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내가 너를 키우면서 바란 건 효도도 아니었고 용돈도 아니었다. 그저 고생했다, 감사하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였어. 저는 며느리가 제 발목을 잡고 있는 손을 걷어찼습니다. 이제 와서 가족 타령하지 마라. 너희 말대로 계약으로 따지자. 너희는 계약 위반했고 나는 계약대로 회수하는 거야. 깔끔하지? 고시원 복도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김비서를 돌아보며 준비했던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비서, 더 들을 것도 없네. 계획대로 진행해. 예, 여사님. 김비서가 직원들에게 눈짓을 보내자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변호사가 아들 부부에게 서류 뭉치를 안기며 통보했어요. 지금부터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들어갑니다. 여사님 반경 100m 이내 접근 시 경찰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경찰서 출석 요구서 갈 겁니다. 조사 잘 받으세요? 엄마, 잘못했어요. 제발요. 나 감옥 가기 싫어요. 어머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울부짖는 아들 부부를 뒤로 한 채 저는 김비서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고시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비명소리가 3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고시원 밖으로 나오니 오후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 아래서 저는 처음으로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오롯이 나 자신으로 서 있는 기분을 느꼈어요. 여사님, 어디로 모실까요? 예약해둔 호텔로 가시겠습니까? 김비서가 차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일단 사우나부터 가자. 묵은 때 좀 벗겨야겠어. 그리고 아주 맛있는 밥을 먹고 싶네. 내 돈 내고 내가 먹고 싶은 걸로. 그 말이 끝나자 차 문이 닫히고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멀어지는 고시원 건물과 그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점처럼 작아졌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이 흘러내렸지만 저는 닦지 않았어요. 그건 슬픔이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신고식 같은 눈물이었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느덧 사계절이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예전처럼 으리으리한 집은 아니지만 제 취향대로 꾸민 아담하고 햇살이 잘 드는 곳이죠. 궁금해하실 그날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군요. 김비서의 말대로 법의 심판은 매서웠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그야말로 탈탈 털어갔어요. 아들 부부가 냈어야 할 증여세와 가산세, 그리고 몰래 빼돌린 소득에 대한 추징금까지 합쳐지니 20억 원이 넘는 세금 폭탄이 떨어졌죠. 결국 그들의 자랑이었던 강남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시세보다 헐값에 팔려 빚잔치를 하고 나니 남는 건 빈털터리 신세뿐이었습니다. 돈이 사라지자 아들과 며느리의 사랑도 신기루처럼 사라지더군요. 그렇게 죽고 못 살던 며느리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던 날 짐을 싸서 도망쳤습니다. 지금은 둘이 이혼 소송 중이라는데 서로 위자료를 받아내겠다고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네요. 제 아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얼마 전 김 비서편의 소식을 들었는데요. 지방의 한 공사판에서 일용직을 하며 지낸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는 제게 편지 한 통을 보냈더군요. 봉투 안에는 꼬깃꼬깃한 5만 원짜리 5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고시원에 버려졌을 때 그놈이 던져주고 갔던 바로 그 액수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키워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염치 없어서 찾아뵙지도 못합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편지를 읽으며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통쾌할 줄 알았는데 막상 자식이 무너진 꼴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아린 건 어쩔 수 없는 엄마의 본능인가 봅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스스로 딛고 일어설 때까지 냉정하게 지켜보는 것이 엄마인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라 생각했으니까요. 되찾은 재산을 저는 제 품에 안지 않았습니다.
절반은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재단에 기부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제 자신을 위해 쓰기로 했죠. 죽기 전에 가보고 싶었던 여행도 가고, 배우고 싶었던 그림도 배우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면서요. 어제는 문화센터에서 그림 수업을 듣고 오는데,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흉터라고 생각해서 가리고만 다녔던 상처.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가 훈장처럼 보이더군요. 모진 세파를 견뎌내고 자식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마침내 나를 찾은 영광의 상처 말이에요. 김 비서가 그러더군요. 회장님, 요즘 얼굴이 10년은 젊어 보이십니다. 그런가? 다 자네 덕분일세. 정말 고맙네, 김 비서.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로 살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박 여사, 아니, 제 이름서, 자, 박영자로 살아갈 거예요. 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평생 자식만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삶. 과연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일까요? 아니면 자식을 망치고 내 인생까지 갉아먹는 독이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자식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려고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긴 하소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신을 위해 사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